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기온,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폭설,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인구수 등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행성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재 인류가 나아갈 행성은 마땅치 않으며 우주로 유인 우주선 하나 발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에 우주 탐사선 발사가 비교적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자본의 투입 끝에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의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었죠. 인류가 여지껏 쏘아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호. 파커호는 플라이바이 혹은 스윙바이라 불리는 천체의 중력을 훔쳐 속도에 더하는 신기술로 시속 58만 6천 km에 도달했지만 이 정도 속도는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양성자 1g을 빛의 속도의 99.999999%에 도달하게 하는 데에만 휘발유 200억 리터를 소모해야 하는 최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을 가진 우주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주선이 필요해졌는데요. 다행히 수많은 석학들은 뛰어난 두뇌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 차세대 우주선의 주요 동력원은 바로 돛이었죠. 아니, 모터가 발명되기 전 바다에서나 사용했던 돛을 우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일까?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드디어 과학자들이 발명한 광속 우주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고전적인 방법, 로켓입니다. 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여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로켓은 강력한 출력 덕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으며 선택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역시 명확했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할 때 탐사선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랜 비행을 위해 탐사선에 많은 양의 연료를 싣게 되면 그만큼 지구궤도 위로 올려야 하는 탐사선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원래보다 배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적은 양의 연료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이었죠. 이온 엔진은 아르곤이나 제논 혹은 크립톤 등의 추진제를 이온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한 후 자기력을 이용하여 선체의 후방으로 빠르게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기관으로 이온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약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온 엔진의 출력은 처참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약 20에서 250mN인데 성인이 뀌는 방귀 한 방이 약 200mN의 추력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게다가 엔진 스스로의 무게를 지면에서 들어올릴 정도의 힘도 내지 못해 종이 한 장 떨어질 때의 힘만큼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연료의 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약해 빠진 걸 어디다가 써먹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온 엔진은 다른 것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중력, 대기 등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는 그 힘이 너무나도 미약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더라도 그것이 우주에 나가면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엔진 대비 굉장히 적은 출력으로 연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13년 6월 24일 나사에서 테스트 중인 넥스트호는 48,000시간, 무려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엔진의 중단 없이 가동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약 5년간 가동하는 데 소모된 연료는 고작 870kg. 이는 기존의 화학 로켓 엔진으로는 10톤 이상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뿐만 아니라 연비 문제로 계속해서 엔진을 켜둘 수 없는 기존의 화학 로켓과는 달리 끊임없이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온 엔진을 탑재한 탐사선은 결국 화학 로켓보다 수십, 수백 배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아 보이는 이온 엔진도 우주 여행을 계속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너무나도 적은 출력 덕에 목성 등 태양빛이 약해지는 곳에서는 원활한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 궤도보다 바깥을 여행하고 있는 보이저 1호, 2호들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의 영원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존재, 원자력이었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열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자력 전지는 태양빛이 약해 태양전지를 쓸 수 없는 태양계 외곽의 우주 탐사선의 동력원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의 무게 대비 출력이 100분의 1 수준이라 그리 효율적인 전력원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반감기가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장점이죠. 또 초당 전력은 적어도 무지막지하게 긴 사용 시간을 곱하면 총 에너지 발생량은 당연히 리튬 전지와는 비교도 안 되고 극저온인 우주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장점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비용 문제였죠. 원자력 전지에는 주로 플루토늄 238이 쓰이는데 이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원자로의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따라 1998년 미국은 아예 생산을 중단해버렸죠. 그렇다면 과연 이온 엔진보다 출력이 강하면서 원자력 전지보다 효율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온 엔진처럼 가볍고 오래가면서 원자력 전지, 로켓처럼 강한 출력을 가지는 물건은 없을까? 그렇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솔라 세일이었죠. 솔라 세일은 말 그대로 솔라와 세일, 태양광과 돛을 이용해 우주를 유영한다는 기술인데요. 흔히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태양열로 물을 끓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양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매시간 에너지를 가진 빛 입자를 무한히 많이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빛 입자의 에너지는 너무 미미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렸을 때 손바닥 전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10만 분의 1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손바닥이 10만 배, 100만 배가 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에너지를 모은다면 그때도 이 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솔라세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1976년 전 세계적인 과학의 대중화를 일궈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한 TV쇼에 나와 이 솔라세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솔라세일은 아주 작은 태양빛의 입자가 탐사선에 정착된 얇은 합금 돛을 만나며 반사되고 빛의 운동 에너지를 태양 돛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 돛은 태양의 광자 운동량을 돛에 모아서 추진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우주에는 탐사선의 운동을 방해할 중력이나 대기가 없다시피 하는 수준이고 이 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이론적으로 광속의 25%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인류 수준에서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 파커호가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이죠. 너무 상상 속의 기술인 것 같나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실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칼 세이건이 세상에 솔라세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이후인 2005년 칼 세이건의 부인이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행성협회를 설립하였고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코스모스 1호를 개발하게 됩니다. 코스모스 1호의 실물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우주에 나가 유영할 탐사선에 있어야 할 엔진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에 달린 돛의 크기만 무려 15m에 달했죠. 게다가 그 돛은 너무나도 얇았는데 검은 비닐봉지보다도 훨씬 얇은 0.0005cm 정도였던 겁니다. 획기적인 모습에 지금까지의 우주 탐사선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2005년 6월 21일 조금이나마 예산을 아껴보고자 상업용 우주 로켓이 아닌 러시아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통해 발사했고 안타깝게도 이 미사일이 고장나면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행히 연구 의지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2008년 나사 역시 나노세일 D라는 이름의 솔라세일을 쏘아 올렸으나 또다시 스페이스X의 펠컨 1 로켓이 발사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솔라세일은 우주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며 과학자들을 자극하였는데요. 그러다 2010년 5월 20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에서 세계 최초로 솔라세일 형태의 우주범선 이카로스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카로스는 6개월 만에 금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금성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보내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대략 10개월 단위로 공전하면서 지구와 교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카로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목성 탐사선 개발을 계획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솔라세일에도 단점이 있긴 했으니 솔라세일은 급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라세일이 결국엔 광속의 25% 수준까지 도달해 그 어떤 탐사선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이는 수십 년간의 속도가 누적되어야 가능한 결과물로 보급품을 운송하거나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긴박한 일 대신 어딘가를 중장기적으로 탐사한다는 목적 하에서는 자원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솔라세일만큼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솔라세일의 유일한 한계점으로 보이는 태양빛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솔라세일에 인류가 임의로 강한 빛을 쏴주는 일렉트릭 세일 등이 논의되고 있죠. 먼 오래전부터 우주여행을 꿈꿔왔던 인류, 그 당시엔 그저 이 지구를 벗어나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였을 테지만 이제는 한정된 자원,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환경 등으로 지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인류의 기술력 한계였죠.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 파커5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인류가 나아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솔라세일, 일렉트로세일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고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유인 우주선에선 그 방법을 바로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것과 실제 빛의 속도의 25% 속도에 도달하더라도 그 속도를 감속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항상 인류 역사에 있어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엔 성공하였고 우주 탐사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오거스터스 드 모르간은 말했습니다. 수학적 발견의 원동력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고 상상력이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인류가 지성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탄생시킨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인류는 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고 수학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었으며 과학이란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처음에 인류가 쓴 소설은 글도 모르는 동물이 쓴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쓴 소설은 우주의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점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하늘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신성한 곳이라 우리 인간이 관심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이었지만 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신이 하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다 생각했던 하늘조차 어떠한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혹은 신의 섭리다라고 생각했던 자연 현상들 역시 정해진 법칙에 따라 그저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인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마땅히 자연이 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고 우주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힘인 중력의 존재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1687년 아이작 뉴턴이 이를 수식화하며 인류의 목표 달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수세기 동안 정체되었던 인류의 과학기술은 엄청난 폭을 성장하였으며 인간은 산업화라는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으며 인류의 번뜩임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1905년 드디어 그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를 설명할 때 도저히 빠뜨릴 수 없는 그 인물, 아인슈타인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우주의 본질에 닿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우주를 보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관습을 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인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1927년 인류의 오랜 생각이 아예 틀렸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우주가 작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이론, 빅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지라도 빅뱅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오늘날 빅뱅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에 가까운 소설이 되었죠. 물론 지금까지도 이 빅뱅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빅뱅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빅뱅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빅뱅이 일어나던 순간, 즉 우주의 탄생 순간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죠. 분명 관측 결과에 따르면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정작 빅뱅의 순간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베일에 감싸져 있던 우주 탄생의 순간의 이야기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드디어 밝혀진 우주의 숨겨진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이후 드디어 밝혀지게 된 우주의 시작. 사실 우주의 시작이 밝혀지게 되었다기보다는 우주에도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물론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빅뱅 이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빅뱅의 최대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내며 빅뱅 이론은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넘어 이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소설이 되었죠. 그런데 과연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아인슈타인이 마침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시기 우주라는 공간은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단지 아주 뜨겁고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진 점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급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바로 인플레이션 혹은 급팽창 시기라고 부르죠. 이 시기를 급팽창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팽창을 했기 때문인데, 이 급팽창이 일어난 시간은 무려 단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우리가 흔히 쓰는 찰나라는 단어가 뜻하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8제곱초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팽창한 우주의 부피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 시기 팽창한 우주의 부피는 무려 10의 78곱제곱배,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발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분명 우리가 눈에는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에는 엄청난 트릭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모이는 곳에서는 중력 역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난 중력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길게 잡아 늘어뜨리게 되죠. 쉽게 말해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은 왜곡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빅뱅 직후 우주에는 매우 작은 공간에 엄청난 크기의 질량이 모여 있었으니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이 정말 굉장히 느리게 흘러갔을 겁니다. 우리에겐 비록 그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로 느껴지겠지만, 만약 우리가 실제 빅뱅의 순간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1억 년 혹은 수백억 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건 역시 하나의 추측일 뿐,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뱅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주 시드니대 교수 루이스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관측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빅뱅 이후 10억 년 시점에서 시간이 5배 정도 느리게 흐르는 것을 관측하고야 만 것이었죠. 연구진들은 지난 20년간 관측된 190개의 퀘이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녹색광과 적색광,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나온 관측 자료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우주 초기 은하에 있는 퀘이사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시간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우리가 지금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빅뱅을 겪었던 입자의 입장에서는 138억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저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엄청난 급팽창이 사실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빅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많으며 또 연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연구진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빅뱅의 비밀을 하나 더 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머지않아 풀린 이 우주의 시작 빅뱅.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 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는 빅뱅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었고, 그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물론 수많은 학자들의 공격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설상가상 우주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론이다 보니 그를 증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에 따라 빅뱅 이론은 그저 터무니없는 소설로 치부될 뻔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빅뱅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며 빅뱅 이론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최고의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증거인 걸까? 르메트르가 주장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는 분명 수학적으로 팽창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이 우주는 수축하기 시작해 한 점이었던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점이 마치 폭발처럼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인데, 폭발은 사방으로 균일하게 일어나므로 이때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물질들이 균일하게 퍼져야 할 겁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겠죠. 때문에 우주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빛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전역에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내면서 빅뱅 이론은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은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우주의 사방에 균일하게 펼쳐져 있는 빛의 모습이 빅뱅의 강력한 증거라면서 우리는 정작 우주 배경 복사의 실체,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죠. 2023년 1월 5일 피직스 오브 더 다크 유니버스에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게재되는데요. 파라메트릭 공명을 통한 광자로의 중력 전환, 쉽게 말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빛의 기원을 알아냈을 수도 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중력파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력파란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시공간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따라 왜곡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은 더욱 많이 왜곡이 되죠. 그런데 이때 만약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중력 역시 변하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중력의 크기가 변하게 되었으니 주변 시공간 역시 왜곡이 더 되던가 혹은 덜 되던가 하는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물체의 질량 변화는 시공간을 흔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출렁임이 바로 중력파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력파는 그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급작스럽게 변화하여 시공간의 출렁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며, 만약 그런 중력파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력파는 우리 지구로부터 수십억 광년 이상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로 오면서 중력파가 점점 옅어져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예언 이후 100년 동안 우리는 중력파를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할 뿐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4일 리고에서 결국 그 어렵다는 중력파를 검출하는데 성공하고야 마는데요.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시공간의 출렁임, 즉 중력파가 실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력파가 우주에 끼친 영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빅뱅 이후 우리 우주는 수십 단계에 이르는 엄청난 과정을 걸쳐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감춰진 비밀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 과정을 많이 발견해내었었죠. 그중 가장 흥미로운 단계는 바로 이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팽창하며 온 우주에 균일하게 물질을 뿌렸던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우리는 찰나라는 순간보다 짧은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만에 10의 78제곱배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팽창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한 점에 모여있던 고밀도의 에너지가 넓은 공간에 균일하게 퍼지며 비교적 밀도가 낮아졌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질량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이는 당연히 시공간의 출렁임인 중력파를 만들어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발생한 중력파가 빛의 기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빛의 기원을 밝힌 이번 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기 중력파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었고, 이때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 빛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기 유도 법칙이란 자기장이 변하는 공간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법칙으로, 쉽게 말해 급팽창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공간이 중력파를 만들어내었고 그 중력파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 역시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빛의 기원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이론은 없었기에 그토록 인간이 궁금해했던 빛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모인 나사, ESA, 캐나다 우주국.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집약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발사하는데요. 이 망원경의 목표는 기존 지상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수 없었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심우주 전체를 관측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간이 써내려왔던 우주 소설에 고증을 더해줄 물건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인 1월 23일 세계 최고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충격적인 논문 하나가 게재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지구에서 가장 먼 은하 4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지구로부터 무려 134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무려 우주가 현재 나이의 2%에 불과했던 빅뱅 이후 4억 년 미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우주의 탄생의 순간을 가득 품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죠. 사실 이전에도 오래된 은하를 관측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도 계속해서 가장 오래된 은하 관측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은하들을 관측해냈죠. 이 외에도 현재 우주에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단체들이 쏘아올린 망원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2022년 4월 10일 이 HT팀은 매우 충격적인 것을 하나 포착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베일에 감싸져 있었던 신비로운 존재 블랙홀이었죠.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50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M87 은하의 블랙홀을 포착했는데요. 이전까지 블랙홀은 너무나도 어둡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에 그 존재를 예측하기만 할 뿐 실제로 본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의해 주변의 시공간이 휘는 현상을 이용해 관측해내며 상대성 이론이 100년 전 예측한 블랙홀의 존재를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랙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무거웠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대략 45억 태양질량쯤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관측해보니 무려 65억 태양질량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오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편차에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2022년 4월 8일 이런 오차에 대한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블랙홀이 무려 암흑물질을 잡아먹으며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논문 역시 기존의 상식을 깨버리는 탓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블랙홀의 성장 조건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위에 존재하는 기체, 성간진, 그리고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흡수하거나 혹은 블랙홀이 다른 항성, 다른 블랙홀과 융합할 경우 정도가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주위의 물질을 많이 흡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양 질량의 20억 배를 빨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고 다른 블랙홀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주위에 다른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M87 블랙홀이 예상치보다 20억 태양 질량만큼 무겁다는 건 암흑물질의 섭취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은하는 중심부로 갈수록 중력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암흑물질 역시 많이 분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M87 은하는 암흑물질의 양이 이상하리만치 적었고 그 부족한 양은 딱 20억 태양 질량이었죠.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수치에 이는 블랙홀이 암흑물질을 잡아먹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냥 블랙홀은 암흑물질도 먹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그 이유는 암흑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은 보통 그 어떠한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암흑물질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니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물론 암흑물질이 중력과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의해 암흑물질이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에너지를 잃어야만 했는데요. 쉽게 말해 물체와 물체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둘 중 한 물체는 에너지를 얻고 한 물체는 에너지를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를 잃은 물체가 블랙홀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흑물질은 중력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건데요. 쉽게 말해 에너지를 잃을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HT팀이 밝힌 결과에 따르면 블랙홀 속에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며 M87 은하의 비는 20억 태양 질량을 설명할 방법도 딱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과학자들에게 의문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천문학의 컴퓨터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의 진화 과정을 재현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암흑물질은 은하 중심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은하 바깥 부분에는 가장 적게 분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되는 은하의 질량 분포는 이론과는 너무 달랐는데 이번 관측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겨우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관측된 M87 블랙홀이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까지 풀어주게 된 것이었는데요. 드디어 이 우주의 비밀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블랙홀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에 다가가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를 진실과 멀어지게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이 블랙홀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영원히 풀 수 없게 만드는 우주의 휴지통 같은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며 많은 과학자들을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우리가 절대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이 지구의 탄생에 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빠르게 지구를 접수한 위대한 생명체 인간. 인간은 탄생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 듯 다른 생명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진화 속도와 우월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생명체들을 전부 이기고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은 거기까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올라섰지만 우리를 도운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수십 세기에 걸쳐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준 알 수 없는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학문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과학이었죠. 그리고 그 과학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손길을 내민 은인이 바로 이 우주의 비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결국엔 우주의 비밀을 풀게 될 인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록에 남겨진 바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명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원시인 시대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이집트 문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비밀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죠. 안타깝게도 그 비밀은 수세기 동안 자취를 감추며 좀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비밀은 조금씩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말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 우주를 이야기할 수단을 만들기 위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뒤이어 10년 뒤엔 우주를 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상대성 이론 역시 내놓았죠. 이 두 논문이 세상에 일으킨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지 빛과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던 이 주장들은 지금까지 갈피를 잡지 못해 탐구하지 못했던 우주 연구에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1915년 독일의 한 과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새로이 등장한 이정표를 바탕으로 이 우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정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그 자체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물체의 질량에 따라 중력의 크기 역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량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질량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중력 역시 무한대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이런 이정표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천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이 생각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크기가 크던 작던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일지라도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 둘의 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겠죠. 문제는 이러한 천체들이 우주에는 수억 개, 수조 개 이상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저마다의 질량이 만들어낸 중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려갈 것이며 언젠가는 이들이 서로 만나 더 큰 질량을 가진 천체로 진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커다란 질량을 얻게 된 천체는 더욱 강한 중력을 행사하며 더욱 많은 천체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천체, 블랙홀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수억 년이 흐른 이 우주에 남는 천체라고는 블랙홀밖에 없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아름답고도 완벽한 우주가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블랙홀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했죠. 그런데 이때 독일의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이를 무시하고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는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발표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블랙홀이 존재함을 증명하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 수식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었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는데요.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존재 빛조차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질을 빨아들여 질량이 증가할수록 블랙홀의 중력은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많은 물질들을 빨아들일 수 있어 블랙홀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때문에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된 이후로 우리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블랙홀이 계속해서 한계를 모르고 커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커지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홀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남는 천체는 결국 블랙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미래는 블랙홀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우리는 주위 물질을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블랙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끝에는 암울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인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 화이트홀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화이트홀이 모든 것을 내뱉는 동시에 국소적으로 엄청난 질량이 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겨 화이트홀이라는 개념 역시 잘못되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다시 말해 블랙홀이 작아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홀은 주위의 물질을 잡아먹고 끝을 모르고 성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를 대표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에 능통했던 천재 스티븐 호킹이었죠. 사실 호킹 이전에도 블랙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열역학을 적용시켜 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블랙홀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야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가 고작 블랙홀 몇 개로 정리가 된다면 이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으로 물에 퍼진 잉크가 자유분방하게 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주변의 엔트로피가 0이 아닌 무언가를 블랙홀 안에 넣었을 때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며 이는 온도에 따라 빛이 나오는 현상인 흑체 복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당연하게도 내뱉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복사열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킹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제안으로부터 2년 후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것을 제시하며 흑체 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내뱉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친숙해진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괴랄한 것들을 품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요동 혹은 양자떨림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공간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며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요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만약 발견한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 정밀도 이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양자요동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양자요동에 의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생깁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다시 만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나면서 둘 중 하나의 입자가 확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된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되죠. 이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블랙홀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셈이 되는데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블랙홀이 방출한 입자만큼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죠. 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블랙홀의 수명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블랙홀이 무언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입자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두 학문의 연관성마저 찾아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서막에 불과했으니 문제의 쟁점은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기 위해 땅속에 파묻혀 있는 화석들을 조사하고 과거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지질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억 년 전 발생한 빛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 존재했던 입자들이 만들어낸 별이 낸 빛일 텐데요. 현재 그 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 이 중 몇몇은 블랙홀이 되거나 블랙홀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것들을 머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랙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 이론의 발표 이후 우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블랙홀은 영원하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는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블랙홀 속 안에 정보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문서, 책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입자가 몇 도에 얼고 몇 도에 끓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궁합이 잘 맞아 결합하는지 등의 입자의 성질 같은 정보였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입자가 138억 년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누가 이 입자를 탄생시켰는지, 다시 말해 빅뱅 초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아무리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도 입자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에 의하면 블랙홀은 매우 소량이지만 점점 질량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킹 복사를 통해 나오는 물질이 그 정보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 요동으로 생성된 블랙홀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로 절대 블랙홀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계에 다시 한번 커다란 파장을 일게 하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온 물질의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역설은 우리가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 물리학자들은 사실 정보는 소실되는 게 가능하다. 블랙홀이 물질에서 정보를 분리해 어딘가 저장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따지고 보면 결국 정보가 유지될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블랙홀이 입자를 내뱉고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조사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상황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마저 진짜 우주의 일부분이며
더욱이 이 우주를 우리가 전부 관측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도 믿지 못했으며 더욱이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하였다는 사실 역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점차 현실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고 머지않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구를 탈출해 달에 도착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주의 꿈을 열어준 천체이자 감히 접근할 생각조차 못했던 천체, 블랙홀이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하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나머지 1939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블랙홀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도 내심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난 슈바르츠 실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진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에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고 만약 그 구멍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 않아 했죠. 왜냐하면 블랙홀 중심부로 보내진 탐사선은 무한한 곡률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중력이 무한대가 되어 어떤 물체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겠죠.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원자 핵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도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겁니다. 이때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기 애매해지겠죠. 또 다른 우주로 통과해 들어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 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네이선 로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 같은 것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실제로 이 다리를 통과해 거울 우주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 블랙홀을 통한 이동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으면서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신 회전하는 별은 납작하게 되어 결국 고리 모양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흥미로운 성질을 갖게 되죠. 만약 옆쪽에서 블랙홀 안으로 우주선을 통과시키면 그 우주선은 고리 모양의 블랙홀에 부딪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이 웜홀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대와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웜홀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웜홀로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만약 정말 웜홀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다음 과제 정도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금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우주의 정보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이미 사라져버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점차 과거로 돌려 138억 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우주의 비밀, 우리를 탄생케 하고 우리를 선택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